현대인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만성 피로다. 이게 질환이군요. 질환으로 말씀드리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그죠? 합니다.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 이라는 질병명으로 분류를 할 정도가 되면 네. 굉장히 심한 것이고요. 원인 불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자를 빼고 만성 피로만 얘기를 한다면 1개월 이상 피로감이 이제 진행된 경우를 얘기하고요. 만성 피로 증후군은 6개월 이상. 그리고 저희가 한 달은 안 됐지만 네. 피곤했다가 또 하루 괜찮다가 피곤했다가 이런 것도 다 만성 피로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일과성 피로에 해당이 되죠. 증후군까지 가려면 6개월 이상은 좀 이 피로감이 지속돼야 되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피로한 게 아니라 자도 계속 심해지고 활동을 하면 할수록 심해지고 집중력이나 능률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야만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다. 피로함 때문에 힘들다. 네.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까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치료가 필요하다 아니다의 기준점은 어디로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의사들이 진단을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만 왜냐하면 저희가 피로의 단계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 4단계 이상이 되면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렇다면 1, 2, 3단계는 어느 정도의 피로를 말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을 넘지 않았고 그리고 잠을 좀 푹 자면 하루 이틀 그냥 12시간씩 막 자면 좀 나아지고 운동 좀 하면 컨디션 나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죠.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서요. 저는 피곤함이 심해질 때마다 겨드랑이 쪽이 많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겨드랑이의 통증 같은 경우 방향성이 좀 있는데요. 이제 왼쪽 겨드랑이 쪽에만 집중되고 겨드랑이보다 약간 흉곽 쪽에 있다면 심장 쪽 통증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흡과 연동해서 아픈 경우는 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임파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쪽에도 임파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임파선이라는 것은 임파성 백혈구가 흐르는 림프액이 흐르는 기관인데 림프액은 그 혈장 단백질 속에 임파성 백혈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얘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음식과 호흡으로 폐와 혈액에 들어온 세균, 바이러스, 뭐 암세포, 염증 등등 많겠죠. 이런 것을 잡아먹는 탐식 기능을 하는 백혈구들인데 걔네들이 이제 딱 그 우리로 치면 해병대 같은 그런 백혈구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면역이 떨어져서 계속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랑 열심히 싸우느라고 지쳐 있어요. 면역이 떨어졌어요. 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여러 차례 맞고 감염도 여러 번 됐어요. 그런데 면역이 이제 스스로 회복되지 않아. 그랬을 때는 백혈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다 보면 거기가 팽창합니다. 그랬을 때 겨드랑이 쪽 임파선에 통증을 유발하거나 부풀어 오를 수도 있죠. 붓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면역력 떨어졌을 때. 맞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좀 주물러주면 괜찮아요?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가요? 이 림프 마사지라고 해서 가볍게 주물러 준다든지 이제 따뜻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하는 것도 나름 방법입니다만 잘못 만졌을 때는 그 부어 있는 부분이 결절 상태가 되면서 임파선 그 염증으로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져서 덧나는 것보다는 이제 림파선의 흐름과 면역 기능이 상승될 수 있는 한약을 복용하시거나 휴식을 취하시거나 잠을 푹 주무심으로써 가라앉히는 것이 더 좋죠. 제가 지난번에 너무 피곤했던 날이었는데 퇴근을 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30분 동안 집을 못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면서 뇌 쪽을 찍어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피곤할 때면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장애를 많이 겪습니다. 나중에 치매 올까 봐 걱정이 많이 돼요. 이런 것들도 치료가 필요할까요? 만성 피로 증후군 중에도 그런 것이 있고요. 네. 그중에 심노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신이 황망해진다 하거든요. 멍하게 되고 네. 집중이 잘 안 되죠. 물론 그런 스트레스와 피로에 의한 오로증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드시고 있는 약물 같은 것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약물에는 술도 포함되는 거죠. 네. 평상시에 술을 많이 드셨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건망증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여성분들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건망증이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뇌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네. 이럴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약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불면증 환자분이 밤에 잠을 자려고 수면제를 먹으면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3개월을 연속적으로 수면제를 먹으면 알츠하이머가 32%인가
80%인가 더 증가하고 6개월 이상 먹으면 뭐 80%인가가 증가한다는 논문을 본 적이 위험하네요. 있습니다. 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고지혈증에 쓰는 스타틴 계열의 약도 간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굉장히 많은 약들에는 항상 부작용 주의점이 써 있죠. 그렇죠. 저희가 알아두실 거는 모든 약은 독이다 이런 말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은 다 독입니다. 물론 한약 중에는 식품성 한약으로 복분자,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식품에 포함되지만 한약에도 약독성이 높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양약이든 한약이든 모든 약은 함부로 드실 것이 아니고 장기간 복용하지 않으셔서 좀 빼주셔야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한 지금 같은 치매, 전조증 같은 증상을 예방할 수가 있겠고 혈관에 뇌에 문제가 CT, MRI상 없다 하더라도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그 심노 증상이 있는지 또 비노에도 가끔 그런 건망증 성향이 있거든요. 이 만성 피로랑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해주신 그 불면증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피곤하면 잠을 잘 자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피곤함을 넘어서면 잠을 못 자요. 이게 저만 그런가요? 심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노증은 잠을 더 많이 잡니다. 자도 졸리기 때문에 계속 머리만 대면 잘 수 있는 반면 심노 환자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버립니다. 심장의 박동은 빨라지고요. 그래서 네. 심노 환자는 그 가슴 두근거리는 심계항진, 빈맥증도 동반하게 되는데 그럴 확률이 높으신 분인 거죠. 저희가 이제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이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면 33세입니다. 굉장히 젊네요. 예, 여성이 3배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남성은 좀 더 남성 호르몬 때문에 사냥과 전쟁의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이제 그 외력에 좀 익숙한 반면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시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여성분들이 조금 더 이제 근력적으로 딸리는 부분이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때 잘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이제 관점이 있거든요. 제가 직업상 3교대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낮과 밤이 일정한 게 아니라 계속 바뀌는데 이런 일상 패턴이 바뀌지 않고 계속되다 보니 만성 피로가 왔습니다.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만성 피로는 또 오지 않을까요? 라는 고민을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히 야간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쵸. 제일 문제인데 사람은 유전적으로 최소 100만 년 이전부터 태양에 의존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유전자가 거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낮 12시까지는 배설시키는 기능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과식하는 것이 좋지 않죠. 그리고 12시부터 밤 8시까지는 보충하는 내 몸에 흡수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게끔 몸이 돌아가고 있고요.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이제 그 축적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몸에 축적하는 시간에 활동을 하고 아침에 막 이제 배설해야 되는 시기에 막 많이 먹어 야근 끝나고 와가지고 새벽일 끝나고서 막 먹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제 살게 되면 그 시기 때 오장육부가 굉장한 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시기가 아닐 때 일을 하니까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질병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수면 패턴이나 이런 어떤 건강에 문제가 되는 직종에서는 장시간 근무하지 마시고 몇 년간 했다면 조금 이제 직종을 바꾸거나 업태를 바꾸는 그런 것이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의학에서 만성 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네. 빠르게 알아보죠. 예, 제가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 힘든 거니까 네. 그거는 거의 못 고치니까 이제 한방에 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한방은 뭐 경락이 있고 기가 흐르고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우리가 근데 만성피로 있을 때 주로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기운이 없어. 그쵸. 그게 기가 돌지 않아 그 뜻이죠. 기운, 기가 돌 운자입니다. 기가 안 돈다는 뜻입니다. 네. 기운이 없다는 것은. 근데 그 기는 음식에 의해서 생성되는 후천적인 기운이 있고요. 그것이 계속 손상되다가 나중에 선천적인 기운이 있습니다. 한방에는. 이제 어렵지만 재미있는 무협지 같은 얘기인데 한방에서는 종기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근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손상되면 급격히 늙거든요. 그리고 큰 질환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만성피로 증후군입니다. 한방에서는 즉 경락 중에 임동맥이라고 해서 전신을 중앙에서 도는 경락이 있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임동맥을 뚫어주면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회복이 되십니다. 어딥니까? 이제 한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딥니까? 임맥이라는 것은 이 턱부터 네. 시작해서 생식기 있는 데까지이고요. 동맥은 꼬리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백회를 정수리를 지나서 인중 위까지 입술 위 거기까지를 동맥이라고 합니다. 몸의 정 가운데 쪽이네요. 예, 가운데 있는 임동맥이라는 2개의 경락이 있는데 그 부분의 순환이 점점점 늦어지다 나중에 그 경락에 기름기도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화병에 다루었던 가슴 부위에 있는 부위에 기름이 쌓이듯이 머리 쪽에도 기름이 생깁니다. 그
경락에 막힌 부위를 한방에선 찾아내죠. 찾아내서 침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뚫어주고요. 그러면서 종기를 보강하는 약은 따로 있습니다. 후천지기를 보강하는 것은 우리가 뭐 쌍화탕 많이 들어보셨죠? 휘천대보탕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계통의 약인데 타고난 기운도 올려주는 그런 약재들이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주로 얘기하는 공진단 이런 것입니다. 그런 류의 것을 써서 그 증후군, 만성피로 증후군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집중치료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평소에 내가 너무 피곤하다, 피로하고 막 눈도 하고 뭔가 뭐 계속 몸도 찌릿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당장에 내가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의 피로감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당장의 피로감이 해소된다면 일단 만성피로 증후군은 아니신 거고요. 아하. 증후군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거의 사실은 입원 치료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직장을 못 다니는 휴직계가 가능한 진단명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건 일과성 피로들입니다. 어쨌든 어떤 조치를 통해서 오로에 따라서 뭐 심노에는 연자육, 연시에서 나오는 연자육 차를 먹는다든지 뭐 이명이 들리거나 뭐 간이 안 좋으면 골세보라는 것을 먹는다든지 뭐 비장이나 그런 데가 안 좋으면 인삼, 황기 이런 것을 먹는다든지 하는 방법만 가지고도 많이 회복이 되시고요. 제일 중요한 수면 패턴의 문제라면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나온 시기에 무조건 잠을 자는 이제 그런 방법을 한다든지 또는 반신욕을 한다. 이런 방법만 가지고도 많이 회복이 되시는데 그런 분들은 일과성 피로다. 그리고 한 달이 넘어가서 만성 피로만 되더라도 이런 피로 회복 조치를 잠깐에선 되지 않고 네. 오랫동안 해주시면서 나에게 피로를 유발한 원인 자체를 없애줘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 만성 피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 만성 피로가 되어가는 것 같으면 몸 안에 뭔가 노폐물이 계속 쌓이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뭔가가 밖으로 안 나가고 계속해서 쌓이는 듯한 그걸 좀 배출시키는 버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어디 없습니까? 좀 눌러주고 싶어서. 배출시켜주고 싶은 분들은 네. 주로 이제 영양이 과잉하고 술을 많이 드시고 고기류를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독소가 추가로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감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패스트푸드라고 하죠. 저희가 필수 영양소라든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외에 우리가 사 먹는 것들, 편의점에서 파는 것들에는 여러 가지 감미료가 들어가는데 감미료 중에는 몸에 필요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다 독소로 작용하죠. 그것이 주로 간과 위장에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쌓이게 돼서 두 개가 먼저 망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복강지방까지 가면 대장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대장을 조금 통해서 독소를 배출한다면 가장 좋은 거 건강검진. 검진할 때 저희가 그 대장을 싹 비우잖아요. 그쵸. 그런 행위만 가지고도 몸이 개운해지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건강검진할 때 그 배출해냈더니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대장의 독소보다는 몸 안에 허한 상태, 에너지가 급격히 부족한 상태. 그런 분들은 이제 보약 계열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어떤 게 나한테 더 맞는지는 일단은 경험을 해봐야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기도 하고요. 일단은 조금 비워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복을 유지해주는 것도 조금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약간 비만이거나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간헐적 단식을 16시간 이상 해주고 그리고 가능하면 오전에는 특히 9시 전에 커피 드시지 말고 그리고 12시 전에는 탄수화물이 있어야만 머리가 이제 활동을 하니까 이제 가벼운 과일류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과도한 에너지가 몸에 누적되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피로감을 달고 사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 피로가 너무 많이 누적됐을 때는 그게 질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질환이 길어지면 다른 병적인 것들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